박상용 검사의 추악한 육성이 담긴 조작 설계 녹취록이 마침내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가짜 자백만 가져오면 보석으로 빼주겠다며 대놓고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준 거죠. 심지어 대선 승리를 위해 태국에 발묶인 공범을 고문하고 송환을 늦추려 했다는 충격적인 옥중 편지 내용까지 밝혀졌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했던 이 파렴치한 국가 폭력의 실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조작 수사의 몸통들이 벌인 이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작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완벽한 물증이 나와버렸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뭐 머릿속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됐죠. 네. 뭐 수없이 많은 정황 증거가 많았잖아. 네. 자, 그런데 드디어 박상용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법정 진술만 하면 보석으로 빼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네. 이 통화 직후 이화영 부지사 검찰 진술이 바뀌거든요. 네. 2023년 6월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이 녹취, 빼박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빼박 녹취가 공개가 되자 박상용이 여기서 야. 수긍하고 반성하고 사과할까요? 절대 아니죠. 안 하죠. 박상용이 여기서 또 뱀의 혀 놀립니다. 자, SNS 글을 올려서 통화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하다. 아, 짜집기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야, 변호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고 네. 거절하는 거면 왜 박상용이 네가 답답해서 왜 전화를 해? 그러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음.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너가 왜 편의를 제공해? 말이 안 맞아. 그렇죠. 네.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박상용이는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태도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들 많잖아요. 주변인들의 수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빡이네, 합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무서운 네. 얘기입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아이고야.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그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와, 얼마나 지금 삐처리된 데가 아마 다 사람 이화영 이름이- 부지사의 주변인인가 네. 봐요. 저렇게 많아. 그러니 얼마나 압박이 느껴지겠어. 근데 내가 못하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무슨 말이야? 자칫하면은 할 수도 너 태도에 있다. 따라서 이거 다 다시 또 재개되는 거야. 내가 간신히 맡고 있다 이거거든. 와, 난 이거 진짜 무섭던데요. 저 당시에 그 수원지검에서 계류 중이던 이화영 관련된 사건 번호가 20개예요. 보통 이제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형제 번호가 20개였고 네. 20개 형제 번호 달아놓고 그거를 일부는 홀딩 시켜놓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저 주변 인물 뭐 구속시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주변 인물 구속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화영 부지사랑 대학 시절부터 같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 신명섭. 이분은 이미 구속됐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후배인 이우일 그리고 백정화 사모님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주로 요 4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중간에 보면 김성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김성태 압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검찰 한번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화영의 혐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때 뭐 한 달에 한 2천 줬어요. 그러면 혐의 하나. 가는 너무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뭐 그때 파라곤 뭐 밑에 파스쿠치에서 얼마 줬어요. 그러면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박영철 부회장이 저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로지 진술이에요. 진짜 무섭다. 근데 얘기 나오면 혐의 하나씩 늘어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천씩 줬다. 그럼 1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무서워. 뇌물 액수가 일정 범위로 늘어날 때마다 이게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이 점핑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와, 진짜 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막아준다고 표현하는 것도 진짜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음 파일이 더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다- 어제 KBS 후속 보도 나왔던 거 그것까지 나와. 지금 이 앞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가 저 얘기가 나왔는지 뭐 네. 주범과 종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당시에 보면 만약에 이게 사건 자체가 있던 일이야. 이재명이 뭐 지시하고 이화영이 해가지고 쌍방울이 800만 불을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실제 했던 일이라면 그렇게 많이 이 공범들을 모을 이유는 없겠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저 당시에 보면 제가 당시 수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800만 불 쌍방울이 뭐 북한이 뒀던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걸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대납을 해주고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당연하죠. 근데 수사 기록엔 그게 없어요. 원래는 그 500만 불을 대납해주고 방북을 약속했다. 이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뒤에 300만 불을 끼워 넣은 이유는 김성태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더 있었어. 이 돈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 무슨 국제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70만 불을 갖고 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금 설명이 안 돼.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김성태 개인 도박 자금이라고 보는데 김성태가 빼돌린 돈 자체가 액수가 뒤에 커지다 보니까 방북을 뒤에다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0만 불 얘기를 합니다. 박사영 검사가.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앞전에 인정을 했다니까요. 이화영이 그때 꼴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했어요. 진술 협조를 했고 뒤에 3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안 한다는 게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 9번 보시면 이 통화하기 전날에 지금 18일이잖아요. 같은 네. 날이네.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하루 거예요. 전날이네. 네, 전날에 조사를 했어요. 전날에 조사를 했는데 박상용의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지. 그 조사의 내용이. 그 조사 그러면 내용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김성태는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대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2차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방북 비용 대납 약속이 위와 같은 북한의 국제대회 참석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고 있다. 어떤가? 그러자 그것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이다.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보세요. 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300만 달러 얘기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필리핀에 그때 리오남한테 줘가지고 70만 불 주고 요 스토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화영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뭐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방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부인 취지의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박상용은. 박상 골치 아프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던 동기가 전날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10번 자료를 더 보여주시면요. 예, 박상용 검사가
피해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비용까지 처리해줄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렸다. 다만 내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지사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으로 보고를 하겠나. 확실해지죠. 어. 이 300만 달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팠던 골치 상황이에요. 아프네. 네. 박상용 그 입장에서. 다음날 저 전화를 한 이유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법정에서까지 유지돼 일관된 증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그 시간의 순서가 딱딱 맞아떨어지네. 그렇게 돼요. 요거는 뭐 깔끔하네. 박상용이. 요건 이제 박살 내야죠 이제. 그 어제죠. 어제 수원지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원지검장, 그 차장, 네. 그 부장까지 동시에 입장이 나와서 이건 뭐 존재할 수 없는 허위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여태까지 박상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반박을 했잖아요. 네. 반박하고 너무 뻔뻔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박상용은 자기 신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은 했었는데 네. 사실은 어제 그냥 수원지검 과거 수뇌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박상용 업무하는 걸 보고 박상용의 배우가 정말 확실하게 있었고 그 배우로부터 박상용이 너의 신변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녹취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수뇌부들이 더는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전에 박상용이 몇 번 입장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을 할 때 나 같은 평검사 혼자 못한다. 네 맞아요. 수뇌부가 다 소통하고 보고하면서 한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그때 사실상 수뇌부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나 냅두지 마라. 네. 그랬고 그 이후에 그제 상황까지 터지고 나니까 수뇌부들이 이제 명확하게 박상용을 엄호하러 나선 걸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박상용을 더 이상 그 업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뭐 하나 방법이 들고. 없지 뭐.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희망하는 바는 박상용 검사가 여태까지 그 은근히 좀 경고했듯이 본인들의 수뇌부까지 함께 좀 자폭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자폭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자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정조사하죠. 이제 국정조사 끝나면 국정조사로 끝나느냐,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끝나느냐,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 요거는 수사가 필요한데, 아, 요거는 조금 더 진하게 조사해야 되는데라는 과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과제를 남기게 되면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뭐 법안 이미 발의해 놨다고 했는데 검찰권 오남용 그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조작기소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진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일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더 진한 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 안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 과거 수뇌부 쪽에서는 당연히 그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물타기가 오지게 들어갈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 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제부터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녹취록 시비를 국민의힘에서 걸어요. 박상훈 왜 의원보다 그래? 더 세게 난 얘기를 그게 해요. 진짜 나도. 이해가 안 가. 네. 아, 자기들이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다 그 조작의 뒷배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저는 자백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네. 근데 국힘 의원들이 정말 근데 골 저는 때립니다 그 지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2023년 1월에 대장동으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차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끝났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수사가 대북송금 수사였어요. 그렇죠. 이걸로 2차 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일개 검사가 혼자 소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아이, 없습니다. 말이 안 이게 되죠.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지금 국정조사에 자기 나오겠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특검, 상설특검이랄지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해보면 용산서부터 다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사건도 그렇고 그냥 검사가 무슨 기자들한테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가장 윗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그리고 최종 실행자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게 게이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건은 좀 아,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봐야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김성태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냥 시정자패가 아닙니다.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게 건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상 거의 뭐 전국을 평정했던 한때 전국구 조폭. 그다음에 사채업계도 평정했고 그걸 통해서 기업까지 인수해가지고 기업 인수 후에 기업 운영에서도 상당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김성태가 23년 1월에 송환이 되는데 김성태가 송환이 됐을 때 이미 쌍방울 관련된 모든 그 왁구가 다 짜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들어가서 쌍방울 다 그 아작을 내고 그 쌍방울 관련돼서 수백 명 직원들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김성태가 송환돼 와가지고 김성태가 추가로 뭐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림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림을 만들 때 박상용이나 일개 평검사 혼자서 금강원도 동원하고 국세청도 동원하고 그치. 예, 네. 심지어 타청 검찰의 타청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쌍방울이란 그룹 자체를 완전히 왁구를 짜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이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네. 여러 개 있어요. 녹음 파일이. 그리고 녹음 파일이 더 내일 있어요? 추가 녹음 파일이 그게 더 심각해 보이는데 아, 이제 저는 이제 더 있어? 어제 더 있어요. 저 이제 개인 방송 매봉쇼에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랑 좀 통화를 했는데 네. 내일 이제 2023년 5월 17일에 연호의 술 파티로 딱 지목된 날이잖아요. 네. 네네. 2, 3일 뒤에 바로 본인이 구치소 가서 이화영 부지사 접견하고 나왔는데 박상용한테 바로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회유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가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들었대요. 뭐 술 파티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딱 구치소를 나서는데 박상용에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그 회유와 관련한 그 조건들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박상용이 막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녹음이 돼 있는데 내일 아침에 공개됩니다. 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TBS 제가 진행하는 봉지욱의 봉인에 대해서 세 번째 녹음 파일이 또 이제 공개될 예정. 네.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 자신 10개 있어 정도 될 하더라고요. 겁니다. 너무 한 10개 좋습니다. 정도 된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녹음 파일 관련해 가지고 다 까자 왜 한꺼번에 안 까고 뭐 조작하냐 뭐 짝짓기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보입니까? 왜 그걸 한 번에 깝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할 문제지 왜 간섭해? 아니, 하나 해놓고 저쪽에서 무슨 거짓말 하는가 보고 그렇지. 또 하고 또 하고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뭘 다 네. 까? 마치 무슨 뭐 숨기고 조작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네. 뭐 천하람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데 바보입니까? 누가 그걸 한 번에 다 깝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진짜 특이해. 천하람 같은 사람들은 왜 이 진실을 밝히는 거에 함께하지 않아?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동훈 씨 굉장히 요새 좀 약간 신나서 깝치던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국정조사에 자기 안 부르냐 뭐 꿀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기다리고 계세요.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제가 보기엔 이거 더 진한 조사와 수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네. 되면 지금 국정조사 갖고는 박상용 정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아까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신 윗선. 그 윗선에서 어떤 작전이 있었는가는 국정조사로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는이라고 당신은 그때입니다. 번호표 뽑아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동훈 씨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김성태 돌아오라고 그럴 때 뭐 별 진짜 험한 소리 다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뭐 조폭끼리 짜고서 뭐 못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네. 딱 기다려 번호표 뽑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폭하고 엮어가지고 또 잡아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채 마피아. 예, 여기 이제 그 국제 마피아. 예,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정구승 변호사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는 게 2015년에 있었어요. 네. 15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주범이 우리가 많이 다뤘던 김영진, 김영진. 공범이 윤명균이라는 자입니다. 윤명균. 근데 이 윤명균을 봉지욱 기자하고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을 했어요? 저가 접근을 했어요. 아,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했어요?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니까. 언제 왜 좀- 그러니까 원래 1월 달에 저한테 서신이 왔어요. 제가 그 대중들한테 안 유명하지만 구치소에선 좀 유명한 편이라. 올 1월에요? 예, 마약 사건이 추가 건이 있어서 좀 맡아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갖고 일단 홀드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저 그 이름 알아요 하다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미 그분이랑은 관계를 터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금요일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접견했어요? 예.
그러면은 내일도 접견 예약이 돼 있고. 아니, 잠깐만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 빌드업이 필요해서. 빌드업. 네.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갖고 내가 초조해서 그랬어요. 매봉쇼를 이제 보고 이제 정구수에 전화 나서 저 그 사람 윤명균을 안다. 처음에는 우리가 김영진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영진은 2015년 사건 나고 베트남에서 도주에 있다가 2018년 4월에 압송돼서 오고 윤명균은 2015년 11월 살인 사건 나자마자 태국 수사 당국에 자수해요. 자수해가지고 거기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징역 한 15년 받는데 태국은 되게 특이한 게 국왕의 생일이라고 가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5년 만에. 가석방 됐어? 네, 5년 만에. 네. 근데 2021년에 윤명균이 태국에서 가석방이 됐는데 범죄자니까 뭐 밖에 내놓을 수는 없고 태국에서 이민국 교도소 이게 외국인들 그 이렇게 범죄 저지른 사람들 모아놓은 데가 있나 봐요. 이민국 교도소에 가둬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김영진의 편지 내용 중에 공범 윤명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3번 한번 보시죠. 김영진 옥중 편지인데요. 윤명균이 참지 못하고 사인을 했으나 국제 협약에 따른 한국 송환이 늦어지면서 대선이 끝난 2022년 4월 22일 한국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한국 송환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까지 버젓이 작성됐고 윤명균의 재판 증거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윤명균을 대선에 활용하려고 했나 보네. 김영진의 편지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 요거 정도만 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면 윤명균이 정말 김영진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건 윤명균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윤명균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윤명균이 수감 중에 김영진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8번 자료.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입수해서 보니까 윤명균이 네. 김영진한테 네. 보낸 이렇게 뭐 편지군요. 형진아 그러면서 이제 뭐 명균 형이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 5번 자료를 보시면 윤명균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김영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3월이었고 대선은 두 달 전이 2022년 1월에 자신이 태국 가석방돼서 태국 이민국 교도소에 있을 때의 상황을 김영진에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형을 한국으로 22년 1월부터 송환시키려고 한국 대사관에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형이 한국 안 가려고 계속 버텼거든. 한국에 안 가려고 서류에 사인도 안 하고 했는데 같은 방에 있는 한국 사람이 형한테 그러더라. 대사관 측인가 한국 쪽에서 자기한테 연락 와서 윤명균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야 되니까 살살 꼬셔서 서류에 사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더라. 이상하죠. 와. 일단 이상하죠. 누가 본인은 안 그래요?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꼬셨는데 야 네. 미쳤다 이거. 6번 자료로 한번 이어서 보시죠. 빨리 들어가야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형을 대선 때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터뜨려서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 와. 관련해서 지지율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랬거든. 와. 그래서 형은 겁도 나고 잘못될까봐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고. 와.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형 사건 기록에 보면 대사관 직원이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대선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와, 이 미쳤네. 라고 해서 2022년 대선 끝나고 왔어요. 막 버틴 거예요. 버텨가지고 끝나고 왔는데 수사를 받잖아요. 이제 본인이 살인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예, 자료 7번. 와, 이 정구순 변호사 가야 되는데. 자, 검찰 조사를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겁나 길고 내용 간단하게 하면 검사가 윤명균 씨 자꾸 이렇게 진술 거부할 거야? 지금 한국에서 윤명균 씨 한국 들어온 거 몰라. 내가 SBS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3편 찍어줄까? 3편. 3편 찍어줄까? 국민들 공분 사서 김영진이랑 똑같이 징역 받을래? 윤명균 씨가 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와.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방송 얘기가 나와서 또 나오네. 다른 검사인데 검찰청에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와. 이 윤명균을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침 정구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윤명균 저 만났는데요. 교도소에서 제가 오. 저한테 사건 의뢰하려는데 제가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왜 안 받냐? 가격이 안 맞았어요. 아니야. 가격이 안 무조건 할인해서 맞았겠지. 받았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이제 얘기해 만났어. 만났고. 만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빠르게 풀겠습니다. 어. 그래서 만났는데 사실 지금 봉지욱 기자님이 아까 말씀드린 저 편지를 안 주셔갖고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가서 왔는데 똑같은 얘기, 편지랑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대박이다. 뭐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지만 사건 네. 기록을 저희가 곧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지만 적어도 일관성과 신빙성은 꽤 있고 네. 당시 1월달에 한국 대사관과 거기에 소속된 경찰 등이 윤명균을 한국에 송환시키기 위해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오겠습니다. 어. 아니 그 대선 전에 대사관이 그러면 움직였다는 건데 저 주장대로라면 이게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대사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 캠프의 라인과 좀 연결되는 정황이 있어요. 대사관이? 네. 근데 있고 만약에 대사관이- 그리고 검찰이 요구를 하면 대사관이 움직여야죠. 이게 대사관이 네. 거기서 누군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사관 안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파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형사범죄 경찰이 파견 검찰 네. 경찰이 왔어요. 파견 검찰 내지는 오. 파견 검찰이 파견돼요. 그러면은 네. 그쪽이 대사나 영사를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돌아가면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관에 파견 상황이 지금 있지만. 가야 돼서 아. 고문 얘기가 나왔다는데 전 고문 얘기는 편지에 없잖아요.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고문 윤명균이 고문을 네. 당했다고 아, 주장해요? 송환 도장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 대사관이 와갖고 송환을 요구할 때 저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징벌방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는 한국 교도소의 징벌방이 혼자 있는 작은 방 네. 정도라고 생각해서 징벌방 보낼 수도 있죠라고 했더니 거긴 징벌방이 1평이라서 누울 수가 아우. 없고 위에 손을 이렇게 묶어갖고 매달린 채로 있어야 오. 되고 화장실이 당연히 없죠. 밑으로 그냥 쌓아야 되고 족쇄 그 우리 영화에서 보던 발목 족쇄 있죠. 네. 그거까지 채워놓은 채로 있다가 나오면 다시 또 대사관 직원이 와서 안 갈 거예요?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와, 되거나 미쳤네. 그러니까 이게 대사관 직원이 나 이렇게 괴롭히냐면 우리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하고 뭐 갑자기 미얀마 조폭들이 와갖고 자기를 때리고 가고 그런 식의 좀 고통이 있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주장입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록이나 이런 거를 조만간 협조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네. 확인을 하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장과 예를 들어서 뭐 조서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제 신뢰도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한번 좀 받아보기로 해갖고 네. 저희가 좀 저희 법인 차원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네. 계약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구승 변호사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윤명균의 당시 수사 기록에 지금 윤명균 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본인이 본인 기록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뭐 본인 기록 보니까 당시 본인이 대사관 직원과 면담을 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대선에 이용될까 봐 나는 거부한다는 멘트가 수사 보고서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수사 보고서가 곧 옵니다. 오니까 저 수사 보고서의 존재 유무 내용을 저희가 보면 되겠죠. 온다는 게 누구로부터? 저 정구승 네. 변호사 정구승이 지금 수임을 하면 선임을 하면 아, 여기로 그걸 기록이 받아볼 수가 너무 있어요? 너무 그렇죠. 정구승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그러니까 돈의 손해를 와 한대- 대박이네. 하지만 실제로 선임이 되면 이제 수사 자료 일체를 이전에 받아볼 수가 공판기록 있다는 일체를 거죠.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사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파타야 사건의 범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보니까 특히 김영진은 당시에 그 이재명 잡는데 협조를 자기가 안 해서 상해치사 정도로 구형을 뭐 해주겠다고 한 것을 혐의 적용해주겠다고 한 것을 살인죄가 나오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죽일 놈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는 살인의 고의의 목적도 없고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죽일 놈 된 이유가 그 이재명 잡는데 협조 안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이죠. 본인의 주장인데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범죄자들의 그냥 주장으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2023년 9월에 박철민 20억 돈다발 전직 조폭의 박철민 사건에 김영진이 수감 중인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가서 편지와 똑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그렇지. 증언 녹취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정권 시작에 김영진이 가서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유가 없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영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저도 오늘 봤습니다. 여기 이제 매불쇼 오기 전에 김영진 담당 주임 검사한테 이제 전화는 뭐 저한테 못 하겠다. 문자로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박상용이처럼 악의적으로 짝입기 될 수 있어서 전화는 못 하겠고. 그 이메일이 왔어요.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이 왔는데 뭐 전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료를 준다거나 검찰에서 뭐 협조를 한 바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전해왔으니까 제가 또 그걸 전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무엇이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좀 수사기 검찰이잖아요. 우리가 뭐 언론이 검찰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이 있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북송금 사건도 대북송금 사건이지만 네. 이 사건도 여기까지 드러난 이상 한번 사실 유무를 따져보는 게 맞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만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벌였던 그렇지. 검찰권 남용까지 같이 봐야 돼요. 요거는 중앙지검 시절이거든요. 네, 뭐 그거까지를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거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권 오남용과 관련돼서는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꼭 좀 시작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봐야 되겠네. 그때부터 봐야 돼. 요거는 맞잖아.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시절이고요. 정말 이런 엄청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재명 하나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이걸 다 극복을 해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까지 됐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선을 넘어온 거예요. 아니 근데 와.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제주 4.3 네. 기념공원 이제 참배하시고 그렇지. 하면서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있었고 그걸 썼죠. 그건 형사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민사예요. 민사.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란 7번 방의 기적이었던가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 7번 방의 선물. 그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정원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뭐 춘천 파출소장 딸 뭐 잔혹하게 살인하고 그때도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체포시켜고 감옥에 가둬요.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정원선 목사한테 뒤집어 씌운 뭐 검사, 경찰, 판사 아무도 처벌 안 받아. 그럼 이 양반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길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뿐이 없잖아요. 국가배상. 손해배상을 이겼어요. 26억. 26억.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왜?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박근혜 정권 때 그 국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여버린 거예요. 6개월로. 그래갖고 일주일 늦게 했다고 6개월하고 7일 지나서 했다고 와.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는데 와. 15년이 그게 박근혜 대법원에서 벌인 일입니다. 대법원 판단일 네. 거고요. 이게 이제 저는 옛날에 국가폭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국전쟁 당시부터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재판부는 이게 이제 그 진화이나 진실화해위원회나 형사재판 재심을 통해서 맞아요. 바뀌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을 해요. 사실 그게 맞죠. 그건 맞는 거 또는 근데 어떤 재판부는 그게 아니라 옛날엔 너 저 국가에다가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잖아. 그때 잘못 청구하면요. 역적이라고 진짜 국가 반란죄로 다스려질 시절이에요. 전두환 박정희 때라고요. 네. 근데 어떤 재판부에서는 또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사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계산을 실은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개인이 야 국가 내가 폭력 저질렀으니까 나한테 돈 물어내 라고 목소리 높여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돼. 어려운 진화위가 그나마 또는 재심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그제서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결문 보면 정말 인간적인 배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사법적 법리도 굉장히 취약하고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제발 나라 걱정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요. 대통령 그 판사들이 뭐냐면 이렇게 따지면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26억 해야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 이래가지고 그걸 깎고자 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이거 다 돈을 주는데 6개월 7일 지났다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기징역에 징역 15년에서 그러고 나서 돌아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이거는 나라 걱정을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소멸시효를 줄여버려요. 판사들이. 저는 이거 진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그게 소멸시효가 2년이었어요. 형사 재심 무죄 받고 2년 안에 민사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6개월로 줄여버려가지고 그게 잔인하다. 양승태 코트와 박근혜가 함께 저질렀던 잔인해. 아주 잔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진짜 그야말로 2차 가해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소멸시효를 느리거나 없애거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네. 일단 공소시효만 말씀을 하셨는데 소멸시효보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문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국가폭력 공소시효 이야기는 저는 이제 사실 물리적 폭력, 사람 막 죽이고 했던 것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해야 된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우리가 사실 국가폭력 중에서 그런 물리적으로 직접 죽이는 폭력도 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저지른 그 죄 없는 사람을 몰고 가서 사람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국가폭력인 거거든요. 너무 맞는 말씀이죠. 국가폭력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해서도 저는 네. 이번 기회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봉지욱 기자가 만들었던 그 자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네. 매불쇼 그래픽 그 자료를 그러니까요. 그 나와 있더라고요. 네, 봉지욱. 진짜 근데 뭐 사실은 훌륭합니다. 대통령이어서 많은 말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얼마나 그 사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고 국민이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민주당 대표일 때도 말고 대통령이 돼서도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하냐.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그런데 이마저도 이 민들레 정도만 쓰지 맞아. 다른 데는 관심이 크게 없어. 네. 참 정말 대통령 SNS에 매불쇼. 네. 어제 저희가 정화 선생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려 20차례 이상이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요 진술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내용 자체가 그 박상용 검사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늦은 저녁 법무부 고위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물론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감찰 결과가 아직 적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도 감찰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박상용 검사가 SNS에 올리는 글은 개인적 주장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